네, 제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 경험이 저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주 들었죠, 저한테. 첫 번째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받았던 연봉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최저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은 건데, 제가 이제 한 달에 실수령액이 123만 몇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짰죠.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입사 동기들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이 회사는 진짜 글로벌로 엄청 유명한 회사고 한때 시총이 페이스북과 맞먹었거든요. 급여를 너무 짜게 준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번 돈 다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부류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냐면 이 회사에서 10분이라도 남아서 야근하면 무조건 우리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어요. 저희가 9시에 출근하면은 6시에 퇴근인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5시 반부터 사내 메신저 톡이 불나기 시작하고, 이제 빨리 퇴근 정리하고, 우리 자주 가는 호프집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했던 거죠. 그래서 5시 반부터 퇴근 준비를 해서 실제로 우르르 몰려나가서, 네, 맥주 마시면서 지금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 흉보면서 창피하지만 사회초년생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회사에 기강이 없고 위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막 하는데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었고 그냥 관리자들이 뒤에서 이제 벼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잠깐 제 서비스 소개 좀 할게요. 독서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세요? 직무 능력의 핵심인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등의 기초 소양 개발을 위해 리드 필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직원들을 교육했던 방법 그대로 운영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회 가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참여하는 가격입니다. 하루에 1,600원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콘텐츠도 10년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의 일부를 편집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개발에 도전하시더라도 결국 기록과 회고로 수렴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종이로 노트를 만든 건 국내에서 리드가 유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은 입사 동기인데 굉장히 기가 드세고 성적이 못된 어떤 여직원이 이제 순둥순둥하고 말 잘 듣게 생긴 다른 여자 사원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배정하고, 네, 그 사람 일정을 체크하고, 이제 그 업무를 자기가 회수해서 자기가 한 것인 양 위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회사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를 뒤에서 벼르고 있었던 이제 관리직에 계셨던 분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회사의 감찰을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회사를 감찰하기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업무를 전수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개개인들이 했던 모든 업무를 파일 압축하고 파워포인트에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얘기한 거죠. 전수조사를 한 거죠. 저는 사실 5시 반에 퇴근 준비하고 나가서 지금까지 일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흉보는 일을 제외하고는 제 일을 부정직하게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또 술자리 안주거리 하나가 더 느는 셈이죠, 저한테는. 그렇게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이제 회사가 했던 조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표지처럼 작용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저랑 같이 입사했고 한창 술자리 안주거리였던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제 입사 동기가 그 사건 이후로 관리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유가 그냥 심플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는 그냥 저희 같이 못돼 먹은 사원들에 비해 업무의 양이 5배가 많았고요. 그냥 단순히 5배가 높았던 게 아니라 성과는 몇십 배가 더 나온 거예요.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는 잘 팔리지도 않았고 그 친구가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는 잘 팔리기까지 한 거죠. 저는 상세 페이지를 하루에 하나 만들고 퇴근했는데 그 친구는 5개를 넘게 만들고 퇴근하고 매출도 저보다 몇십 배를 더 냈으니까 당연히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친구한테 관리직을 맡기는 게 훨씬 나았겠죠.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나름 시장경제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일하고 그 시간에 맞게 돈을 받는다. 그쵸? 정말 딱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 사고방식 그리고 사고의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죠.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벌고 싶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받은 만큼만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도 약했고 크기도 작았던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회사에서 바라보는 일 자체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저를 보면 진짜 월급 주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계속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고 그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마치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밉상이었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회사에도 월급도 받고 이렇게 실무 경험도 쌓고 있고 또 못하면 못한다고 잔소리해주는 동료까지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회사를 디딤돌로 삼아 성장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눈앞에 있어도 옥석을 가리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5시 반부터 퇴근 준비를 하지 않게 되었고요.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전에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저처럼 술자리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남아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냐면, 인터넷 웹 서치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후킹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그런 문장들을 스크랩해서 캡처를 따로 뜨고 모으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디자인 사례, 이런 것들을 폴더 정리를 해서 따로 모아두고, 실제로 모니터 한쪽 편에는 자기가 수집해 왔던 디자인 세트들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니까, 저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작업했던 사람과는 퀄러티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노력들을 저는 진짜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한심하게 봤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런 피드백도 받았거든요. 저 김영진 디자이너한테는 일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딜을 따온 MD가 실제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럽게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이 주니까.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회사 안에서 제 평판이 망가지고 있었구나를 이제 뒤늦게 인지하고 깨닫자마자 제가 상세 페이지를,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남아서 그 상세 페이지 구조를 뜯어보고 똑같이 따라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회사에 남아서 늘 했어요. 그 습관은 제가 이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저는 굉장히 디자인도 못하고 굉장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였는데 제가 모방하는 여러 상세 페이지들은 잘된 사례 상세 페이지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그 상세 페이지를 베끼니까 실제 사람들이 저를 뒤에서 오며 가며 지켜봤을 때 제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딜을 배정받아서 디자인하는 작업자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것을 연습한 건데. 그래서 조금씩 이런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남아서 디자인하셨던 그 작업자분 성함이 뭐예요? 이번에 딜 따온 거 그분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평판을 조금씩 회복해서 어느 정도로 저한테 작업 물량이 쏟아졌냐면 하루에 제가 최대로 많이 작업한 상세 페이지 제작 횟수가 12개였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작업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상세 페이지가 게시되면은 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팔릴 때까지 그 상세 페이지를 계속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MD들도 저랑 같이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해야 이 트래픽을 구매 전환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계속 상세 페이지를 뜯어 고치면서 실제로 다 팔릴 때 이제 집에 가니까 매일 12시 이후 새벽에 이제 야근 택시 타고 집에 가기 시작했고 12개 작업한 날은 아직도 기억에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다 팔릴 때까지 수정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저한테는 보다 더 특별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밤늦게까지 작업했던 걸 그 회사 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한테만 일이 계속 몰리냐. 예, 이런 의문들이 그 임원분들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 태도 같은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았던 거죠. 아침 8시 정도에 업무를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을 하려고 잠깐 쉬려고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 있는데 영진님 일단은 퇴근하시고 오늘 하루는 푹 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얘기가 이 영진님의 연봉이 이제 1,8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연봉 협상 시즌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대표님이 직접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각별히 비밀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요. 1,800만 원에서 그날 2,700만 원으로 연봉이 상승했습니다. 900만 원이 올랐죠, 정확히. 제가 또 입이 그때는 가벼워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근처 사우나에서 한숨 자고 예, 점심 먹고 다시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했고요. 그날은 좀 업무를 적게 받아가지고 퇴근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했는데 친구들이 대학교 동기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제가 또 자랑 삼아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은 처음 입사할 때부터 연봉이 2,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저만 1,800만 원이었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좀 묘했어요. 아, 왜 나는 입사할 때 2,700만 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1,800만 원으로 시작한 거지? 이런 생각이요. 근데 저는 한번 표지를 그 징후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전수조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이 신호를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건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때 감정인데 뭐냐면 이렇게 바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8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되기까지 이 연봉이 50%가 상승한 건데 내가 매 연봉 협상 시즌 때마다 연봉이 이렇게 높게 상승되려면 어떤 노력을 쌓아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지키는 건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는 늦은 밤 언제 그 일이 종료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업계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부 다 모으고 수집하고 그걸 독해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려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걸로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이후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요.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반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제가 받았던 최종 급여는 2,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두 번째 회사에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통보받았던 연봉이 얼마였냐면 4,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꽤 많이 올랐죠. 2,7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요. 그때 제 연차가 이제 2년 차, 1년 반 정도 경력을 쌓았는데 제법 그 연차 대비 업계에서도 많은 돈을 받는 편이었어요. 그게 제 눈에는 이런 표지들밖에 안 보인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일종의 징후들을 이제 현상 속에 매몰돼서 제대로 관찰하지 못할 때 가령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해서 이제 랜딩 페이지 디자인을 처음 그 회사에서 시작했을 때 저는 그 회사 상무님과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근데 그 일하면서 제가 정말 괴로웠던 건 제가 만든 디자인을 그날 정말 몇십 번을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 걱정을 해주는 거죠. 와, 상무님 진짜 너무 까탈스럽다. 너 이거 한번 경험하고 퇴사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너무 빡세다.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빡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쨌든 이 챌린지를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 랜딩 페이지 작업은 내가 키를 잡고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무언지 확실하게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길게 핑퐁되지 않고 최대한 단시간에 내 디자인을 컨펌 받자. 이런 목표를 계속 잡고 실제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전까지 그 상무님은 디자인 팀한테 디자인 업무를 맡길 때 마케터의 기획 능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셨어요.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니까 기획을 엄청 고도화시켜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런 게 사실 그 회사의 방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상무님이랑 몇 차례 이런 랜딩 페이지 피드백을 서로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냐면 지금부터 출고되는 모든 디자인 기획은 김영진 님한테 컨펌 받고 광고주한테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회사의 가이드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람과 함께 일을 했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 그 상황에서도요. 근데 저는 버틴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제가 성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였고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표지들이 저한테 굉장히 확고하게 이 방법이 맞아, 이 방법이 옳아, 이렇게 계속 해야 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으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지치거나 제가 소모되어 간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퇴사할 때 그 상무님과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갔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우리가 연봉을 협상하려면 협상할 만한 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연봉을 주는 기업의 오너도 마찬가지고,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연봉 더 올려주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 본 적 없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드냐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회사 매출이 그대로거나 순이익이 늘지 않아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게 항상 스트레스거든요, 오너들은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여러 가지 징후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재정의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내서 결과로 만들었을 때 저는 50%씩 연봉이 인상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리더라면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직원의 입장이라면 그런 것들을 성과를 만들어낸 걸 이제 자기가 잘 모아놨다가 협상 시즌에 그것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때 이 경험을 가지고 제 실력을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할 때는 대부분 제가 경력기술서로 입사 지원을 해서 이직을 한 게 아니고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제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에서 저를 직원들의 야근을 없애달라고 이제 입사 제안을 주셔가지고 합류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표지를 봤냐면 그 회사 첫 출근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팀원들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팀을 이끌고 야근을 없앨 것인지를 이제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야 되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말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출근이 너무 출근 시간에 받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헐레벌떡, 허겁지겁.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시에 출근이면 막 사람들이 9시가 땡 하자마자 우르르르 들어오고 이게 결국 출근 도장을 9시에 못 찍고 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막 9시 2분, 3분 이렇게 출근 도장 찍고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루 본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 본 거죠. 제가 직장 생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징후였거든요. 이건 마치 회사에 출근할 때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회사에서 5시 반에 퇴근 준비했을 때 생각이랑 똑같이 회사에 1분이라도 일찍 출근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들이 지각을 하고 주변 동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맥락에서도 미안한 기색이나 책임감 같은 걸 하나도 관찰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표지라고 읽히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 대표님한테 직원들의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네, 그 표지를 받기 때문이고 저는 여기서 일단 직급이나 직책을 받기 전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그들하고 실무를 같이 쳐봐야겠다라고 역제안을 한 것도 그 표지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다시 근무를 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야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업무 역량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겨우겨우 끝낼 수 있는 업무 일정을 클라이언트한테 안내하고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야근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클라이언트한테 전화가 오니까 업무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30분 일하다 전화 받고 10분 일하다 전화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개선할 수 있으면 이제 이 회사의 야근을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에 직접 개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의 생각들을 전하려면 필요했던 게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 다음 가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대표님께 제안했던 것도 지금 이미 여러 이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저한테 지도를 받아 업무를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역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어떤 직급과 직책이 생겼습니다. 제 제안을 수락해 주신 거죠. 물론 당연히 급여도 평사원이 받던 수준이 아니라 그 직급에 걸맞는 급여로 보정이 다시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하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상대에게 보여주고 이후에 내가 원하는 직책, 연봉 수준을 요구했어요.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래요. 연봉이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연봉은 통보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90% 이상의 사람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던 회사에서 언제나 협상을 해서, 네,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 제 몸값을 올려왔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내 성과를 계속 트래킹하고 경력 기술서를 항상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치우친 협상이 아니라 숫자로 정량적인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 주위에 여러 가지 표지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현상에 매몰된 관점으로 그 표지에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제가 해드렸던 얘기를 바탕으로 표지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걸 동력 삼아 실제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올해 연봉 협상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가치를 드높이시길 바랄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